안녕하세요. 이해수다입니다. 오늘은 양극성 장애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앞으로 여러 편에 나뉘어서 양극성 장애에 대한 기본 정보, 또 비슷한 다른 질환들과의 차이점, 그리고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통 양극성 장애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정보가 많은 편인데, 비약물적 요법, 특히 대표적인 근거 기반 치료로 인정받고 있는 개인 및 사회적 리듬 치료, 인지행동 치료, 가족 중심 치료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의 영상을 통해서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 치료와 코칭을 기반으로 한 양극성 장애의 통합 치료 모델에 대해서 안내 드릴게요. 양극성 장애는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들뜨고 과민해지면서 에너지가 넘치는 조증사파와 극도로 기분이 가라앉고 무기력에 빠지는 우울사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예전에는 조울증이라고 했었죠. 보통 몇 주에서 몇 달간 많이 우울하게 지내다가 다시 또 일정 기간 상당히 고양되고 들뜬 조증이나 경조증 상태를 겪게 되는데, 이 사이에 별다른 증상 없이 정상 기분으로 지내는 기간이 몇 달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기분의 극단적인 변화가 단순히 누구나 다 느끼는 일상의 작은 감정 기복 정도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학업이나 직장 생활, 또 대인관계 등 일상의 기능이 무너질 정도로 심각하고 극단적인데, 이런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고 또 반복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사회적 기능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심각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게 어려울 만큼 광범위한 손실을 겪게 됩니다. 양극성 장애를 잘 이해하려면 우선 사파와 병식,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아셔야 해요. 우선 사파란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기분과 행동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를 말하는데, 양극성 장애에서는 조증사파, 경조증사파, 우울사파 형태로 나타납니다. 또 병식은 자신의 정신적 또는 심리적 어려움이 질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양극성 장애 치료에서는 이 병식이 정말로 중요해요. 특히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도 이 병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종종 양극성 장애를 겪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들뜨고 에너지가 넘치는 조증 상태에서는 당사자들이 오히려 이 상태를 의욕 넘치고 컨디션 좋고 능력 있는 그런 상태라고 여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본인은 병식을 놓치더라도 곁에 있는 가족분들이 병식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으면 재발의 초기 징후를 재빨리 포착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증사파, 경조증사파, 우울사파의 특징을 잘 이해하는 것은 병식을 갖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증사파가 나타날 때는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고양되고 에너지가 과도하게 높아지는데, 며칠씩 잠을 거의 안 자도 활력이 넘치고 말도 평소보다 상당히 많고 말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말이 빨라지고 자신감이 과하게 넘치고 비현실적이고 아주 웅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 없이 돈을 막 쓰거나 충동적이고 무모한 행동을 합니다. 이런 상태가 최소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서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기능이 현저히 손상될 정도라면 조증사파를 의심해 봐야 하는데, 때로는 입원이 필요할 만큼 현실 판단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조증 상태가 무조건 긍정적이거나 기분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행복하고 막 의욕이 넘쳐 보여도 실제로는 극도로 예민하고 과도하게 흥분된 심리 상태라서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오히려 쉽게 짜증을 내거나 심한 분노를 폭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고의 비약. 이건 생각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또 사고의 주제도 막 이 생각 저 생각 끊임없이 바뀌는 걸 말하는데, 며칠씩 잠도 안 잤죠. 생각은 급박하게 흐르죠.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머리에서 폭주기관차가 달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심각하게 혼란과 불안정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극성 장애의 기분 사파는 기분이 좋고 나쁨의 차원보다는 정신적 에너지가 많고 적음의 차원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경조증은 조증보단 경미하지만 분명한 기분의 상승과 활력이 나타나는 시기예요. 예를 들어서 잠이 줄어도 별로 피곤하지도 않고 말이 많아지면서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넘쳐나면서 활동이 활발해지는데 이 상태가 4일 이상 지속되면 경조증 사파로 봅니다. 물론 조증에 비해서 사회적 기능이 크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요즘 텐션이 좀 높다." 뭐 아니면 "의욕적이고 자신감 넘쳐 보여." 막 이런 식으로 느끼는 걸로 그칠 수 있을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지고 기분 좋은 상태로 보일 수도 있어서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이걸 또 놓치기 쉽습니다. 사실 경조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재능이 뛰어난 분들은 이렇게 에너지가 상승할 때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면서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보면 유명한 예술가나 연예인, CEO들 중에도 밤을 새면서 자신의 일에서 성과를 내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이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경조증에 해당한다는 얘기가 있긴 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해당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뒷받침되는 어느 정도 소수의 이야기고요. 실제로 경조증일 때는 객관적인 사고나 통제력이 떨어져서 현실에서는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타까운 건 당사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이 경조증 뒤에 따라오는 길고 고통스러운 우울 사파겠죠. 조증이나 경조증 상태가 에너지가 과잉된 상태였다면 이 우울사파는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고 거의 모든 활동에서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면서 극심하게 피곤해합니다. 수면이나 식욕에도 현저한 변화가 생기고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말이나 생각, 행동이 현저히 느려지는 증상이 최소 2주 이상 지속됩니다. 앞서 경조증 사파일 때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컨디션 좋아 보이고 자신감 넘쳐 보였다면 이 우울 사파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의 연락도 확인조차 안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또 잠수 타는 사람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우울 사파 기간 동안 자살 위험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극성 장애는 넓은 스펙트럼 선상에서 보면 좀 더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긴 하지만 오늘은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서 크게 양극성 1형과 2형을 말씀드릴게요. 양극성 장애 1형과 2형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조증 사파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달려 있어요. 양극성 1형은 조증 사파가 있었냐 없었냐가 핵심 기준이거든요. 딱 한 번이라도 완전한 조증 사파를 일주일 이상 경험하면 양극성 1형에 해당하는데 그 증상이 사회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기능을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양극성 일형에서도 보통 우울사파가 동반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뚜렷한 조증사파가 있었다면 꼭 우울사파가 없었어도 양극성 일형에 해당합니다. 양극성 2형은 완전한 조증은 없이 경조증과 우울증이 나타나는 건데 반드시 경조증 사파, 우울 사파 두 가지가 모두 나타나야 합니다. 최소 4일 이상 경조증 사파가 나타나면서 입원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기능에 큰 손상이 없으면서 최소 2주 이상 심각한 우울 사파가 동반됩니다. 양극성 장애에 대한 정확한 진단 기준은 제가 아래 설명란에 따로 자료를 올려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양극성 장애는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뇌의 생물학적 요인이에요. 우리 뇌 안에서 기분과 에너지를 조절하는 시스템, 특히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너무 많이 혹은 너무 부족하게 되면 기분이 갑자기 들뜨거나 반대로 깊게 가라앉는 극단적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또 생체 리듬, 일주기 리듬의 문제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우리 몸에는 밤과 낮,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생체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의 리듬이 깨지면 기분의 균형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나 교대 근무처럼 수면 패턴이 불규칙할 때 증상이 악화되기도 하는 거죠. 유전적 요인도 있겠죠. 부모 중 한 분이 양극성 장애를 겪을 경우 자녀의 발병 위험이 일반 인구에서 발병하는 정도보다 10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높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인 우울증보다 양극성 장애에서 유전 영향이 훨씬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생활 습관도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이 부족하거나 일상이 불규칙하게 흐트러질 때 이 질환이 촉발되거나 재발할 위험이 커지겠죠. 양극성 장애는 그렇게 드문 질환이 아니에요. 연구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양극성 이력만 보더라도 전 세계 인구에서 약 1% 정도 보고되고요. 경조증 사파를 포함한 양극성 스펙트럼 전체를 보면 약 2에서 5%까지 보고됩니다. 지금 이 수치만으로도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닌데요. 실제로는 이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양극성 장애를 겪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양극성 장애 당사자들은 조증 사파일 때보다 우울 사파일 때 첫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울증으로 오진이 돼서 몇 년씩 우울증 치료를 받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할 때 실제로 유병률은 통계로 집계된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죠. 양극성 장애는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처음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이 말은 한참 학업에 매진하거나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하는 시기에 발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면 그만큼 학업 중단이나 직업 상실 등 개인의 기능적 손실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기분의 급격한 변화나 과격한 활동량이 나타날 경우에 단순히 청소년기나 젊은 시절의 방황, 충동성으로 치부하지 않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증상이 시작되는 초기에 도움을 받는다면 그만큼 회복의 속도도 빠르고 삶에서 기능적인 손실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또 드물긴 하지만 15세 이전의 발병도 없진 않아요. 이렇게 발병 연령이 어린 경우에는 ADHD나 품행장애 등으로 오인될 수도 있고, 또 급성기 행동 문제가 두드러질 때는 조현병 초기로 혼동되기도 합니다.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양극성 장애 자체가 우울증, ADHD, 경계선 성격 장애, 조현병까지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막 비슷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약간씩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느껴지는 다른 질환들과 어떤 면에서 특별한 차이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해서입니다. 오늘은 양극성 장애를 다른 비슷한 정신질환들과 비교해 보면서 가장 혼동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지, 또 핵심적인 차이점은 무엇인지 나눠보려고 해요. 양극성 장애는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정신질환들과 혼동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오진율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우울증이나 ADHD, 또 경계선 성격장애를 포함한 B군 성격장애, 그리고 조현병과도 혼동될 수 있는데 어느 누구보다 당사자와 가족들께서 비슷하게 느껴지는 몇몇 질환들과 양극성 장애의 특별한 차이점을 잘 알고 계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한 유형은 바로 양극성 장애와 우울증과의 혼동이에요. 양극성 장애를 겪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시기가 대체로 기분이 들뜬 조증 상태가 아니라 우울 상태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꽤 많은 분들이 초기에는 단극성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고 우울증 치료를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치료 방향과 예후에 큰 차이가 생긴다는 점이에요.
단극성 우울증 치료에서는 주로 항우울제를 사용하는데 양극성 장애의 경우 기분 안정제 없이 항우울제만 단독으로 복용하게 되면 불안정했던 기분이 오히려 지나치게 들뜨거나 조증사파를 촉발하거나 기분의 순환 속도가 빨라지는 급속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조증 전환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치료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예요. 그래서 양극성 장애와 우울증을 감별하는 핵심적인 감별점을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되는데 바로 과거에 조증이나 경조증 사파가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현재 상태가 아무리 우울하더라도 과거에 조증이나 경조증 상태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때는 우울증이 아닌 양극성 장애로 진단합니다. 보통 양극성 1형의 경우에는 조증이 명확하게 나타나서 우울증하고의 감별이 비교적 쉬운데요. 양극성 2형의 경우에는 당사자도 이 경조증 사파를 그냥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았던 평상시의 내 모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도 경조증이라는 인식이 거의 없고 또 얘기를 해도 대부분 그걸 그닥 문제로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잠을 많이 안 자는 시기가 있는지, 또 과도한 활동이나 평소답지 않은 자신감이 폭발할 때가 있는지, 충동적인 행동이 툭툭 나타나는지 등의 과거력, 또 가족력 등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양극성 장애와 ADHD와의 감별인데요. 조증이나 경조증 시기에 나타나는 과활동성, 충동성, 말이 많아지는 증상은 ADHD의 증상과 비슷해 보입니다. 물론 양극성 장애와 ADHD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공존 여부와는 별개로 증상의 양상과 진행 패턴은 명확한 구분점이 있거든요. 바로 증상의 지속성과 질적 차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ADHD는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 발달 장애인데 증상이 어릴 때부터 쭉 지속적인 특성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양극성 장애의 조증은 보통 청소년기 이후에 발현되면서 충동적이고 활동성이 늘어나는 것이 어릴 때부터 늘 그런 것이 아니라 특정 기간 동안 나타나는 사파적인 특징이 있어서 증상이 나타날 때와 아닐 때의 차이가 큽니다. 또 양극성 장애의 조증에서는 나는 엄청 위대한 사람이고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고 엄청난 대박을 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비현실적인 웅대한 생각이 특징적인데 일반적으로 ADHD는 이런 과대망상적인 요소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ADHD는 기분이 막 고양된다기보다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계획이나 실행에 오류가 많은 게 좀 더 뚜렷합니다. 이외에도 양극성 장애의 조증 상태에서는 잠을 거의 안 자고도 활력이 있는 편인데 ADHD의 경우에는 뭐 흥미로운 일에 꽂히면 막 게임 같은 거 하면서 한동안 막 잠도 줄이고 몰입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때도 금방 기력이 떨어져 나갑니다. 세 번째는 B군 성격장애,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와의 차이예요. 경계선 성격장애는 정서적인 불안정과 충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성격장애로 표면적으로는 기분 변화와 대인관계 문제를 보이기 때문에 양극성 장애랑 혼동될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이 두 질환도 동시에 존재하는 공존율이 높다는 연구가 있긴 해요. 그런데 이 두 질환 사이에서도 감별의 기준이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바로 기분 변화의 속도와 원인이에요. 경계선 성격장애의 감정 변화는 그냥 몇 시간 내로도 하루에도 수시로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고 주로 대인관계에서 촉발되는 반응적 감정 기복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한 사람이 자신을 버릴 것 같은 상황이 생기면 극심한 분노나 절망으로 요동치는 시기죠. 그런데 양극성 장애의 기분 변화는 주기적으로 몇 주에서 몇 달 단위로 지속되는 분명한 사파 형태를 띠고 대인관계 문제나 특정한 스트레스가 없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유 없이 기분이 들뜬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 조증이나 경조증 상태는 순간순간의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감정 기복이 나타나는 경계선 성격 장애와는 결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양극성 장애랑 경계선 성격 장애 모두 자해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질환의 자해 행동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내면의 동기와 기능이 많이 다른 편이에요. 양극성 장애의 자해 행동은 보통 우울 사파 때 나타나는데 아주 극심한 절망감과 고통에 대한 반응이라서 실제 자살 의도와 연결된 매우 위험한 자살 시도의 성격이 강한 편이에요. 이에 비해서 경계선 성격 장애에서의 자해 행동은 어떤 특정 사파에 묶여 있다기보다는 좀 더 만성적이고 기능적인 목적을 지닌 비자살적 자해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자살 의도, 자살 시도라기보다는 신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심리적인 괴로움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나 또 주변의 도움, 주변의 관심과 정서적 반응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음의 신호를 잘 이해해서 안전하게 감정을 다룰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네 번째는 조현병과의 차이예요. 양극성 일형의 경우 조증사파가 심해지면 망상 같은 정신증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조현병과 혼동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질환에서 나타나는 망상은 망상이 생기는 이유, 내용, 그리고 지속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양극성 장애에서 나타나는 망상은 대체로 기분사파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조증기에는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처럼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없어. 내가 이 분야의 일인자와 같은 과대망상이 잘 나타나고, 우울기에는 나는 죄인이다. 나 때문에 모든 걸 다 망쳤어. 뭐 이런 죄책망상. 또 이렇게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라는 허무망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조현병의 망상은 기분 상태와 뭐 직접적인 연관이 덜하고 비교적 기괴하고 비현실적인 내용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 속 주인공이 지금 나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관계망상이나 외계인이 나를 조종하려고 내 머릿속에 칩을 심으려고 한다는 피해망상, 피영향망상처럼 특정 주제가 오랫동안 반복되고 굳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상의 질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양극성 장애에서 나타나는 망상은 그래도 비교적 현실과 맞닿아 있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위대하다, 내가 일인자다, 내가 특출나다, 막 이런 생각은 과장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비현실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조현병의 망상, 외계인이 내 머리에 칩을 심으려고 한다는 이런 망상은 현실과의 연결고리가 거의 없는 비논리적이고 기괴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지속성인데요. 양극성 장애의 망상은 기분 사파 기간 동안에만 나타나고 또 증상이 안정되면 망상도 사라지면서 대부분 현실 검증력도 회복을 하는데 조현병의 망상은 훨씬 더 만성적으로 지속되고 전반적으로 기능 저하가 더 심한 편입니다. 이외에도 조현병에서는 무표정, 무감동 같은 음성 증상과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도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발병 연령도 두 질환 모두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사이로 발병 시기는 비슷하지만 발병 양상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조현병은 대체로 서서히 점진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처음에는 사회적으로 많이 위축되거나 막 의욕저하 같은 미묘한 변화로 시작되다가 점차 망상이나 환청이 뚜렷해지면서 기능이 저하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양극성 장애는 비교적 급격하게 나타나고 특히 조증사파의 형태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해수다입니다. 오늘은 양극성 장애를 잘 극복하고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되찾기 위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양극성 장애는 우선 1차적으로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질환은 생물학적 요인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약물 치료는 뇌 안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또 조증이나 우울 같은 급성사파를 빠르게 안정시키는 치료의 토대가 되거든요. 주로 기분 안정제나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는데, 이 약물들은 급성기의 증상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재발을 막는 예방적 역할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만으로는 뚜렷한 한계가 있어요. 특히 중요한 시기에 질환으로 인해서 학업과 사회생활이 중단되고, 또 가정생활이나 인간관계가 무너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손상된 기능과 역량은 약을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회복되진 않는다는 걸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약물 치료와 함께 양극성 장애에서 효과가 입증된 근거 기반 심리 치료를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근거 기반 심리 치료란 단순히 좋은 이론이나 상담사의 개인적 경험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잘 설계된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그 효과와 안정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치료 기법을 근거 기반 심리 치료라고 하는데요. 양극성 장애에서는 대인관계 및 사회적 리듬 치료, 인지행동 치료, 가족 중심 치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대인관계 및 사회적 리듬 치료를 안내 드릴게요. 대인관계 및 사회적 리듬 치료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앨런 프랭크 박사가 사회적 자이트게버 가설을 배경으로 양극성 장애를 겪는 분들의 생체 리듬 안정화와 기능 회복을 돕기 위해 개발한 치료 모델인데, 양극성 장애가 단순히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리듬의 문제, 즉 생체 리듬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주목한 치료예요. 우리 뇌와 몸은 사회적 시간 신호, 예를 들어서 기상시간, 식사시간, 직장이나 학교 일정, 사람들과의 만남 등 이런 사회적 시간 신호를 통해서 생체 시계를 조율하는데, 이 신호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뇌의 리듬도 안정되고 기분과 에너지 역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양극성 장애를 겪는 분들은 이 리듬이 아주 쉽게 깨집니다. 밤새 깨어 있거나 갑자기 과도하게 일을 하거나, 또는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상실, 또 스트레스 사건들이 생기면 생활 패턴이 아주 쉽게 무너지고, 또 그러면서 기분과 에너지의 파도가 크게 요동치게 되죠. 그래서 IPSRT의 첫 번째 큰 축은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일의 수면, 식사, 활동 시간, 사회적 접촉을 꾸준히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이때 사회적 리듬 일지를 사용하는데, 이건 실제로 제가 상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지거든요. 이 일지의 형식은 내담자들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상시간과 첫 대인 접촉, 활동을 시작한 시간과 활동 내용, 저녁 식사와 취침 시간, 또 그날의 기분 점수를 숫자로 기록하고, 또 약물 복용에 대한 기록과 함께 오늘의 단어, 이건 긴 일기 쓰기 형식이 아니라 그날의 중요 단어를 키워드로 한 3개 정도 매일매일 기록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하루 리듬을 스스로 점검하고 균형을 회복하는 힘을 기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밤에 갑자기 잠을 늦게 자거나 아침에 늦잠을 자는 날이 생기면 그 후 컨디션 변화를 상담사와 함께 객관적으로 꾸준한 기록을 보면서 살펴보고, 가능한 매일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일어나게 하는데, 특히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생활 계획을 잘 세웁니다. 또 치료를 하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게 하는데,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다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휴가 등으로 생활 리듬이 쉽게 깨질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사회생활이 아니더라도 연인이 생기거나 학업을 재개하거나 어떤 특정 사건이 생기면서 생활 패턴이 다시 무너지기 쉬운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상담 안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미리 마련해 둡니다. 또 약물 치료가 함께 병행하다 보니까 약물에 따라서 가끔은 살이 좀 찌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자존감과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약물 치료까지 임의로 중단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운동 관리나 식이요법, 특히 술이나 약물 남용하지 않기, 이런 식으로 내담자 개개인별로 어떻게든 일주기 리듬의 파장을 최소화해서 안정적인 루틴하에 일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갑니다.
어찌 보면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한 작업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동안 혼자서는 잘 지키지 못했던 규칙적인 일과를 매주 상담사와 함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받고 또 이런 활동이 반복되면서 내담자가 자신의 생체 리듬을 교란하는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식별하게 됩니다. 이런 객관적인 통찰과 꾸준한 실천을 통해서 내담자가 스스로 능동적인 질환 관리자가 돼서 재발의 위험을 낮추는 게 바로 IPSRT의 첫 번째 축인 사회적 리듬의 안정화 과정이에요. 또 하나의 큰 축은 대인관계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대인관계 스트레스 때문에 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서 다시 한순간에 생활 리듬이 깨지거나 기분 사파가 촉발되기도 합니다. 특히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이러면서 새로운 역할이 생길 때랑 이별이나 사별, 사람 말고도 반려견과의 이별도 큰 슬픔이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문제도 참 많은데 이런 관계 상실을 겪거나 특히 대인 갈등, 이런 중요한 관계 스트레스 사건이 생활 리듬을 파괴하는 아주 강력한 방아쇠가 됩니다. 그래서 IPSRT는 이런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도록 체계적인 코칭을 하는데 내담자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감정을 흔드는 대인관계 이슈를 찾아내서 갈등 요인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 후에 문제 해결 방식을 논의해서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기술을 훈련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할 때 주변의 지지를 끌어내는 기술을 가르칩니다. 상담 초기에 상담사와 내담자가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상담 중기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미래의 안정화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은 내담자의 현재 상황과 현실적인 여건을 잘 고려해서 상담사와 내담자가 함께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삶의 기준을 설계하는 단계예요. 단순한 희망사항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기분 안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앵커 시간, 기상, 식사, 취침처럼 하루의 리듬을 고정시켜주는 핵심 시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내담자 개인이 느끼는 안정의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는데 이렇게 정리된 항목들은 내담자가 앞으로 꾸준히 지켜야 할 미래의 안정화 목표가 됩니다. 이 작업은 상담이 종결된 이후에도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리듬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점을 세워주는 과정이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일상을 지속하게 해주는 강력한 로드맵이 됩니다. IPSRT는 단순히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는 법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감정과 인간관계, 생체 리듬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적으로 다루는 치료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는 무엇이 내 리듬을 깨트리는지, 또 어떤 변화가 내 기분과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지, 어떤 관계, 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스트레스에 취약해지는지 등을 스스로 이해하게 되고 또 사실 그대로 인정하게 되고 그 결과 약물만으로는 다루기 힘든 생활 패턴과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을 자신에게 맞는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스스로 또 지속적으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양극성장애 통합치료 모델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IPSRT 딱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개인 상담의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대부분 인지행동 치료와 코칭이고요. 필요할 때마다 가족 상담도 함께 진행됩니다. 양극성장애의 복합적인 증상 특성상 리듬 안정화와 함께 사고와 행동을 교정하고 가족 내의 갈등, 특히 가족 간의 높은 정서 표현을 낮출 때 치료에 있어서 훨씬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이에요. 또 내담자마다 개인의 고유한 취약점과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증상에 따라 개별적인 접근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 조절이 취약한 내담자에게는 DBT, 변증법적 행동치료에서 사용하는 감정 조절 전략을 적용하고 무기력이 극심한 내담자에게는 행동 활성화 치료를 적용해서 삶의 활력이 뚝 떨어진 내담자가 작은 행동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구조화된 과제를 통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회복하게 돕습니다.
또 지나치게 웅대한 사고를 펼쳤다가 반복적으로 좌절하면서 괴로워할 때는 액트, 수용 전념 치료를 통해서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 또 주어진 현실을 판단 없이 수용하고 자신의 핵심 가치를 명확히 해서 그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에 전념하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양극성 장애 치료는 단순히 진단 기준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담자 각 개인의 고유한 특성에 집중해서 개별화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대인 관계 및 사회적 리듬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함께 병행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증상의 재발 위험을 낮추고 장기적인 기능 회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 심리치료는 내담자의 감정이나 특히 과거의 이야기를 깊게 탐색하는 일반 상담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질환의 특성상 상당히 구조적이고 특별한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통찰 중심의 전통적인 심리치료 방식은 오히려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해스더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성 장애 심리치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통적인 심리치료와는 상당히 다른 구조적이고 특별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심리치료가 어떤 명확한 원칙하에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치료의 장기적인 예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양극성 장애 심리치료가 왜 달라야 하는지, 또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특히 어떤 접근 방식은 좀 주의하고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치료의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전통적인 심리상담은 대개 마음의 원인을 찾는 것에서 출발하죠.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의 상처나 관계 속 감정 패턴을 탐색하면서 지금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양극성 장애 치료는 원인을 탐색하기보다 먼저 생활 리듬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치료 초반에는 약물 치료로 생물학적 균형을 잡으면서 심리치료를 통해서 수면, 활동, 사회적 리듬을 점검하고 일상의 균형을 먼저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는데 이것을 안정화 단계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 안정화 단계에서 심리치료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심리상담과 양극성 장애 심리상담은 궁극적으로 상담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전통적인 심리상담의 목표가 자기 이해와 내면의 성장이라면 양극성 장애 심리상담의 목표는 재발을 예방하고 질환으로 인해 손상된 기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리듬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내담자가 일상의 삶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들을 상담 안에서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는 데 목표를 둡니다. 이런 이유로 양극성 장애 심리 상담에서의 상담자 역할은 전통적인 심리 상담과는 많이 달라요. 전통적인 심리 상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서적 경험을 탐색하고 깊이 성찰하도록 돕는 촉진자의 역할에 가깝다면 양극성 장애 상담사는 감정을 다루는 데서 멈추지 않고 기분 변동을 실제 행동 변화로 연결시켜서 내담자가 일상의 리듬과 자기 조절 능력을 회복하도록 지도하는 코치의 역할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상담의 구조와 속도의 차이가 많이 다른데요. 일반 상담은 내담자의 감정 흐름에 따라 대화가 유연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양극성 장애 내담자분들은 기분 변화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상담사가 무턱대고 내담자의 감정 흐름에만 기준을 두고 상담을 진행하면 상담자가 내담자의 급격한 감정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자칫하면 매주 내담자가 던지는 새로운 주제를 급급하게 쫓아가기만 하는 형태로 상담이 흘러가 버릴 수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정작 핵심 목표인 리듬 안정화와 재발 예방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놓치게 되는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양극성 장애 심리 상담에서는 상담사가 반드시 구조화된 상담 기법을 숙지하고 제시된 치료 틀과 목표를 중심으로 세션을 체계적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양극성 장애 상담은 자유로운 대화라기보단 정밀한 조율의 과정이에요.
전통적인 심리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감정, 특히 과거 경험, 그리고 무의식의 내용을 깊게 탐색하는 접근을 많이 하는데요. 양극성 장애 심리 상담에서는 이런 과거의 내면적 갈등을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세밀하게 파헤치는 과정이 오히려 내담자의 감정적 불안을 자극하거나 기분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란 거예요. 특히 조증사파 때는 감정이 고조될 때 막 통찰이 생긴 것처럼 느껴지는 착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상담사가 무의식 탐색이나 감정 해석에 몰입하면 내담자는 감정이 과하게 올라간 흥분된 상태에 머물게 되면서 충동, 과활동, 과대사고, 불면 같은 조증적 반응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우울사파 중인 내담자에게도 깊은 감정 탐색을 시도하면 과거 기억을 매우 부정적으로 회상하면서 사실과는 다른 왜곡된 기억을 근거로 잘못된 해석을 할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원망, 자기 비난, 무가치감이 강화돼서 기분이 극심하게 가라앉거나 삶의 의욕마저 상실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내담자분들이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서 마음속에 한이 가득 쌓여 있는 경우를 자주 만나요. 하지만 양극성 장애 상담에서는 이런 과거의 미해결 과제나 트라우마에 대한 접근을 성급하게 탐색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내담자에게 감정적 탈진, 충동적 행동, 자해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들이 과거 얘기를 해도 그것을 현재로 가져와서 그것이 지금 내 삶의 리듬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이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일상적 변화가 필요한지 탐색하고 현재 상태에서 감정 조절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과 행동 패턴을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이동합니다. 이렇게 양극성 장애 상담에서 감정을 다루는 기본 원칙은 감정을 자극하기보다 감정을 조절하고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IPSRT나 CBT 같은 양극성 장애의 근거 기반 치료는 감정의 의미를 깊게 탐색하기보다 그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면서 안전하게 다루는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를 아예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시기와 방법이 중요하단 거예요. 트라우마 치료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양극성 장애를 겪는 분들에게 트라우마나 외상 경험이 많고 또 이것이 우울사파나 재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입증됐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 치료는 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걸 언제 어떻게 다루느냐가 치료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기나 방법을 잘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드라마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약물 치료와 IPSRT, CBT 같은 구조화된 개입을 통해서 증상이 충분히 안정되고 또 일상의 리듬과 감정 조절 기술이 확고하게 확보된 그 이후에 트라우마 치료를 조심스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라우마 치료는 회복의 마지막 단계에서 다뤄야 할 과제지 불안정한 상태에서 성급히 다루는 것은 오히려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심리 상담에서는 무조건적 지지, 공감적 경청, 비판 없는 수용이 상담의 기본 원칙이에요. 저 역시 이런 인간 중심적인 상담을 지향하고 이 원칙이 내담자의 자존감 회복과 자기 수용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극성 장애 상담에서는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담자의 불안정한 기분과 증상을 강화하거나 촉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증사파 시기에는 내담자가 에너지가 넘치고 자신감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아서 유망한 주식에 모두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땐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국은 너무 좁고 이걸 해외에 나가서 펼치면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전 먼저 일단 해외로 나가야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종종 현실성 없는 웅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때 상담사가 내담자의 말에 무비판적으로 공감하면서 막 "좋은 아이디어네요. 도전하는 모습이 멋져요." 라고 반응하면 이건 따뜻한 지지와 응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조증적 사고와 충동성을 강화하는 아주 위험한 개입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우울사파 시기에도 내담자가 "저는 아무 쓸모도 없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같은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를 보이는데 이때도 상담사가 "아 정말 힘드셨겠어요. 충분히 그럴 만해요." 라고만 반응하면 우울사파에서의 내담자는 그 말을 "그래, 나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이야." 라는 확신의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도 있어요. 이렇게 상담사의 지지와 응원이 자칫하면 조증사파에서는 과잉 확신을, 또 우울사파에서는 절망감을 강화시키는 위험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조증사파에서 나타나는 웅대한 사고에는 공감과 지지보단 현실 검증과 경계 설정, 또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행동을 제한하고요. 반대로 우울사파에서 나타나는 절망감, 무가치감에 대해서는 섣불리 동조하고 공감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인지 왜곡이나 행동 활성화, 감정 조절 훈련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근거 기반 심리 치료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인관계 및 사회적 리듬 치료, 인지행동 치료, 가족 중심 치료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PSRT나 CBT를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 이 두 가지 치료를 함께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심리 치료 기법들을 추가적으로 적용해서 내담자 개개인의 취약점에 맞춘 가장 효과적인 재발 방지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양극성 장애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바로 약물 치료 만능론이에요. 양극성 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장 필수적이고 일차적인 건 약물 치료가 맞긴 합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가 전부라는 생각은 큰 오해거든요.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참 중요한 시기에 질환으로 인해서 학업과 사회생활이 중단되고 또 가정생활이나 인간관계가 무너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손상된 기능과 역량은 약을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약물 치료 단독보다 약물 치료와 근거 기반 심리 치료를 병행할 때 재발률이 낮아지고 증상이 없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특히 사회적 기능이 향상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입증됐습니다. 무엇보다 양극성 장애는 진단명은 같을지라도 그 모습은 정말 사람마다 제각각이에요. 증상의 양상도, 심각도의 수준도, 또 사회적 기능과 회복 속도도 모두 다르거든요. 어떤 분께는 수면 문제가 가장 취약하고, 어떤 분께는 충동적인 소비 습관이 가장 문제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사회적 기능이 문제가 되고, 또 어떤 분은 직업과 인간관계를 유지하지만 늘 내면에 긴장과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양극성 장애 상담은 나에게 맞는 개인별 회복 전략을 찾아가는 코칭의 과정이어야 해요. 각자의 성격, 환경, 인지 수준, 또 사회적 자원을 모두 고려해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기분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배워가면서 다시 사회와 연결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각 개인별로 중단된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어떻게 다시 재개할지, 또 다양한 사회 정면에서 겪게 되는 감정 기복이나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지, 무너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 또 가장 중요한 건 각자의 여건 안에서 현실적으로 자립 가능한 삶의 형태는 어떤 건지, 이런 모든 부분을 구체화합니다. 양극성 장애는 포기하거나 방치할 질환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치료를 이어가면 학업도, 일도, 관계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질환은 의지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감정의 파도와 불안정한 마음 속에서 혼자 고통받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셔서 스스로를 지키고 또 건강한 일상을 재건하는 희망의 여정을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양극성 장애 치료에 있어서 약물 치료에 대한 정보는 비교적 많은 편인데 비약물적 요법, 특히 대인관계 및 사회적 리듬 치료나 인지행동 치료, 또 가족 중심 치료 같은 근거 기반 심리 치료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양극성 장애에 대한 총 4편의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양극성 장애 치료에 있어서 약물 치료만이 아닌 근거 기반 심리 치료를 병행하는 통합 치료 모델의 필요성과 효과를 좀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열심히 상담을 하고 또 공부도 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